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바로 핀테크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벌 SOFI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소파이. 요즘 정말 핫한 기억이죠. 맞아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그냥 돈 빌려주고 뭐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대출 사업은 기본이고 거기에 최첨단 기술 플랫폼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 이걸 하나의 우산 아래 하나의 앱 안에 다 통합한 거죠. 상당히 복합적이면서도 야심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 핀테크라고 하기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파이가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과 사업 모델은 대체 뭐고, 또 실제 성적표는 어떤지, 재무 성과도 봐야겠죠?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소파이만의 무기, 핵심 경쟁력은 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혹시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정말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죠. 이 소파이가 내세우는 금융 슈퍼 앱이라는 전략,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은행 라이선스까지 확보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성장 잠치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금융의 미래를 살짝 엿보는 그런 느낌? 음, 물론 그 잠재력 저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혁신적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소파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잖아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예를 들면 신용 리스크 문제라던가 또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경쟁 환경 그리고 솔직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만큼이나 그 이면의 위험 요소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파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소파이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비전과 사업 모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소파이의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원들의 재정적 성공을 돕는다. 바로 이거죠. 네, 아주 이상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소파이는 대출,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 이 모든 걸 하나의 앱, 즉 금융 슈퍼 앱, 파이낸셜 슈퍼 앱 안에서 다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은행들을 넘어서는 그런 고성장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인데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샵, 이걸 지향하는 거죠. 금융계의 아마존이 되려는 걸까요?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앱 하나 딱 켜서 대출 신청하고 투자도 하고 뭐 예금 관리, 카드 발급까지 다 된다니요. 비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말로요. 아, 복잡성 문제요? 네, 특히 소파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저희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추정 매출의 한 50%에서 55% 정도, 이 정도가 여전히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금리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아주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대출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게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직은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온라인으로 대출 상품 몇 개 파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 플랫폼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쫙 통합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연 이 복잡한 모델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파이의 사업 구조를 좀 더 이렇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소파이의 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핵심이죠. 대출, 렌딩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신용대출, 또 소파이가 초기에 강점을 보였던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죠.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네, 여기가 아직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나 은행들에게 핵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꽤 잘 알려진 갈릴레오,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테크니시스가 포함되어 있죠. B2B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갈릴레오는 꽤 유명하죠. 다른 네오뱅크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예금 계좌, 신용카드, 심지어 보험 상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사업 부문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는데 이걸 소파이에서는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 FSPL, Financial Services Productivity Loop라고 부르더라고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FSPL,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학자금 대출을 좀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고 소파이를 처음 이용했다고 칩시다. 이게 첫 번째 접점이죠. 그런데 이 고객이 소파이 앱을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파이 플랫폼 안에서 주식 투자도 시작하고 또 월급 통장으로 쓸 고금리 예금 계좌도 개설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파이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쓰게 되는 거죠. 아, 하나의 서비스로 들어와서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 유입된 고객이 점점 더 많은 소파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 고객이 평생에 걸쳐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 즉 고객 생애 가치, LTV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소파이가 자랑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죠. 그 선순환 구조, FSPL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이론적으로는요? 실제로 소파이의 수익 구조 변화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출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려는 노력, 그리고 금융 서비스와 기술 플랫폼 부문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까 제가 2025년 추정 매출 비중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이 여전히 절반 이상 50에서 55%를 차지하지만 금융 서비스가 30에서 35%, 기술 플랫폼이 10에서 15%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사업 다각화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좋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무게중심, 그 절반 이상이 금리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따른 신용 리스크에 아주 민감한 대출 부문에 쏠려 있다는 점, 이건 투자자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구조가 향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주시해야 할 포인트겠네요. 그럼 소파이가 공략하려는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가 목표로 하는 전체 시장 규모, TM, Total Addressable Market, 이걸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사실상 미국 전체 개인 금융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전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대출 시장만 해도 수조 달러고 저축, 지출 관리, 투자, 보험까지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게다가 앞서 말한 갈릴레오 인수를 통해서는 기업 고객, 즉 다른 핀테크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핀테크 인프라 시장까지 영역을 넓혔으니까 TM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시장 자체는 정말 광활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파이는 그냥 막연하게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8년까지 총 회원수를 현재 약 1,170만 명에서 1,5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 1,500만 명. 지금보다 30% 이상 늘리겠다는 거네요. 매우 더 중요한 건 고객 한 명당 이용하는 상품 수를 현재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FSPL 전략의 핵심 목표죠. 회원 수뿐만 아니라 고객당 가치를 높이겠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이게 그냥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만 신규 회원이 무려 85만 명이나 들었습니다. 와, 85만 명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회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서 1,170만 명을 돌파했고 또 고객들이 이용하는 총 상품 수도 똑같이 34% 증가해서 1,71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회원 증가율과 상품 증가율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건 앞서 설명드린 FSPL, 즉 강력한 교차 판매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신규 회원도 늘고 기존 회원들의 상품 이용도 늘고 있다. 네,
그리고 B2B 사업인 갈릴레오 플랫폼의 계정 처리 건수 역시 연평균 25%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B2C, B2B 양쪽에서 다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목표 시장이 그렇게 거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파이가 크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그 파이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정말 우글거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JP 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적인 금융 공용들, 이들도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핀테크 쪽만 봐도 페이팔, 블럭, 예전 스퀘어죠. 주식 거래로 유명한 러빈후드, 심지어 대출 전문 핀테크인 업스타트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과의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네요. 네, 소파이가 초기에 강점을 보였던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시장에서는 확실히 두각을 나타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 개인 금융 서비스 시장이라는 훨씬 큰 그림에서 보면 글쎄요, 아직은 갈 길이 먼 비교적 초기 단계의 플레이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 지배자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00만 명이라는 회원 목표 달성,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 같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야 가능한 숫자인데 그러려면 마케팅 비용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 확보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네, 또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4%로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곧 발표될 3분기 시장 컨센서스는 28.5%에서 29.7%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15%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는 거죠. 아,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있군요. 네, 물론 작년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도 일부 있겠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투자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고성장이 계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이 슬슬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소파이의 고객 확보 전략이 초기에 꽤 영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고소득, 고학력의 신용도가 아주 우량한 고객들, 소위 말하는 프라임 고객, 프라임 보로워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시장을 공략했죠. 네, 그렇죠. 그게 비교적 틈새 시장이었고 또 이 고객들은 신용 리스크가 낮아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 향후에 다양한 금융상품,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투자상품 같은 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객 생애가치, LTV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기 고객 기반이 아주 탄탄했던 셈이죠. 네, 덕분에 초기에 투입된 고객 획득 비용 CAC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치 높은 고객을 확보한 거죠.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 슈퍼앱 전략을 통해 이렇게 확보한 고객들의 LTV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소파이 플랫폼 안에서 단순히 대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 계좌도 열고 예금 계좌도 만들고 또 소파이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일종의 강력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 수가 늘어날수록 소파이의 수익은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2022년에 획득한 자체 은행 라이센스입니다. 아, 드디어 은행 라이센스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이걸 통해서 소파이는 고객들로부터 직접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예금 규모가 벌써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0조 원이 넘는 돈을 예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와, 예금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보한 저비용 예금 덕분에 대출 사업의 마진, 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싸게 돈을 빌려올 필요 없이 고객 예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LTV의 수익성 측면까지 더 강화된 셈이죠. 현재 소파이는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 판매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서 신규 고객 확보에 드는 평균 비용, CAC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LTV 대 CAC 비율은
무려 5.1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비율로 여겨지는 3.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소파의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TV/CAC 비율 5.1. 그 숫자 자체는 분명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3.1만 넘어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5.1이라니요? 하지만 말이죠. 이 수치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네. 왜냐하면 이 5.1이라는 비율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초기에 확보한 우량 고객 중심의 기반이고, 둘째는 아주 성공적인 교차 판매 전략이죠. 앞으로 소파이가 아까 말한 1,500만 명이라는 야심찬 회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그 우량 고객군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고객층, 예를 들어 신용도가 약간 낮은 고객층까지도 포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우량 고객 확보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평균 LTV CAC가 상승하진 않을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고객층이 넓어지면 평균적인 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경쟁 때문에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CAC 상승 압박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LTV 극대화라는 것도 결국 고객들이 실제로 소파이의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이용하고 또 거기서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품 가짓수만 늘려놓는다고 LTV가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만약 고객들이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대출만 딱 이용하고 더 이상 다른 상품으로 확장하지 않거나 혹은 경쟁사의 더 나은 혜택이나 서비스에 끌려서 이탈해버린다면 LTV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힘들게 높여놓은 LTV/CAC 비율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이라는 비율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거죠. 네, LTV, GACV 비율의 지속 가능성 확실히 중요한 문제네요. 앞서 LTV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됐고 또 소파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계속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은행 라이센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정식으로 확보한 이 자체 은행 라이센스, 정식 명칭은 소파이뱅크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죠. 이게 정말 소파이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핀테크 기업이 자체 은행 라이센스를 갖는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고객들로부터 직접 예금을 유치해서 이걸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70억 달러 이상의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확보했고요. 조달 비용 절감이 핵심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덕분에 다른 경쟁 핀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자금 조달 비용, 코스트 오브 펀딩을 연간 수억 달러나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순이자 마진, NIM, Net Interest Margin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NIM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금이자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대출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익성 지표인데요. 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네, 소파의 NIM은 실제로 약 5.86% 수준으로 이게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진 자체가 다르니까요. 5.86%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연방정부의 은행규제당국 OSEC, 연방통화감독청에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되면서 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 저 회사는 정부 감독을 받는 진짜 은행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거죠. 다른 라이센스 없는 핀테크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은행 라이센스가 가져다주는 장점들, 조달 비용 절감이나 NIM 개선, 신뢰도 상승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아, 양날의 검이요? 어떤 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장 큰 단점 혹은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용 리스크요?
네. 과거처럼 단순히 대출을 중개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역할만 할 때는 대출이 부실화되어도 소파이 자체의 손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파이 뱅크가 직접 대출 자산을 자기 대차대조패에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경기가 갑자기 둔화되거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대출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을 소파이가 직접 떠안아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대손충당금, Provision for Credit Losses라는 건데 미래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돈이죠. 이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순이익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수익이 바로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손상각률, Net Charge-off Rate, 즉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하는 대출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소파이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에서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15%에서 25%요? 엄청나게 큰 영향인데요. 네, 만약 연간 순이익을 대략 3억 7천만 달러 정도로 가정한다면 순이익이 약 5,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9,200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이것은 결국 소파이가 단순히 기술 플랫폼만 운영하는 순수 테크 기업들보다는 경기 사이클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업의 숙명 같은 거죠. 확실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네요. 네. 또한 대규모 대출 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서 총자산 대비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총자산 이익률, ROA, Return on Assets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요. 현재 소파이의 ROA는 0.5%에서 1.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은행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낮은 ROA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고성장 기술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수치죠. ROA는 좀 낮을 수 있다. 반면에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자기자본 이익률, ROA, Return on Equity는 대출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10%에서 15% 수준으로 전통은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 라이센스가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신용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높은 ROE 숫자만 보고 와 수익성 좋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의 리스크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이게 또 소파이의 숨겨진 매력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소파이는 단순히 소비자 금융 B2C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오와 테크니시스라는 아주 강력한 B2B 기술 플랫폼 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소파이의 차별점 중 하나죠. 그렇죠. 갈릴레오는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에게 결제 처리, 계좌 개설, 카드 발급 같은 핵심 금융 기능을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치 금융계의 AWS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의 직불카드 서비스도 바로 이 갈릴레오의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 로빈후드도 갈릴레오 고객이군요. 네.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테크니시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적인 코어 뱅킹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낡고 무거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죠. 이 기술 플랫폼 사업은 소파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숨겨진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습니다. 대출 사업보다 훨씬요. 그리고 한번 계약하면 고객사들이 꾸준히 이용료를 내는 반복적인 구독 형태의 수익,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마진도 높고 수익도 안정적이다. 네, 이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대출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 예측 가능한 수수료 기반 매출을 통해서 회사 전체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최근에는 갈릴리오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이 기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기반 매출, 금융 서비스 포함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나 급증하면서 회사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수수료 기반 매출 성장률 72%는 정말 대단했죠.
기술 플랫폼 사업이 가진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B2B 사스 모델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5년 추정치 기준 약 10에서 15% 정도가 핵심인 대출 부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아직은 주력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비중이 좀 작다. 네. 또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다가오는 2025년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기술 플랫폼 부문의 매출 성장률 예상치는 12.6%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수수료 기반 매출 성장률, 금융 서비스 포함보다는 훨씬 낮고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의 예상 성장률인 57.4%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기술 플랫폼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걸로 예상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B2B 사업의 성장이 시장의 기대만큼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나 혹은 기업 간 계약 B2B 기반 비즈니스의 특성상 대형 계약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성장이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기보다는 계단식 성장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B2B 사업의 특성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숨겨진 성장 동력이라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어서 소파이의 기업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기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술 플랫폼 사업의 성장 속도와 실제 수익 기여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소파이의 투자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기술 플랫폼의 성장세,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파이의 실제 재무 성과와 수익성 현황입니다. 요즘 성적이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최근 소파이는 정말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재무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역시 GAAP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뉴스였죠. 그렇죠. 2023년 4분기에 처음으로 GAAP 기준 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까지 무려 7분기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7분기 연속 흑자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구체적으로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조정 순매출, 어저스티드 넷 레비뉴는 8억 5,8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성장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이비다의 어저스티드 이비다,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역시 2억 4,900만 달러로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나 급증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죠.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GAAP 기준 순이익은 9,70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아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술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수수료 기반 매출이 전년 대비 72%나 급증하면서 전체 조정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건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가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비중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소파이는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즉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연간 조정 순매출은 약 33억 7,500만 달러, 조정 이비다는 약 9억 6천만 달러, 그리고 GAAP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약 0.31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수도 연간 300만 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죠. 가이던스까지 올렸다는 건 경영진의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또한 분석에 따르면 소파이는 매출이 10% 증가할 때 조정 이비다가 15에서 20% 정도 증가하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수익성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갭 기준 흑자 전환, 그리고 7분기 연속 흑자 달성. 이건 분명 소파이에게 중요한 변곡점이고 정말 큰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흑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네. 이제 막 흑자 전환의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고, 여전히 회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조정, 어드저스티드 기준의 비갭 지표들, 예를 들면 조정 순매출이나 조정 이비다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갭 기준으로는 아직 변동성이 크거나 혹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야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조정 지표를 더 강조한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은행 라이센스를 보유한 이상 신용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변수라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만약에 향후 경기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래서 대출 부실이 늘어난다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급증하면서 어렵게 달성한 이 흑자 기조가 언제든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리스크는 계속 따라다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낮은 ROA 문제도 여전하고요. 또 3분기 컨센서스에서 예상되는 매출 성장률 둔화 28.5에서 29.7% 역시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흑자를 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성장 속도를 앞으로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 즉 이 이익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또 실제 현금 흐름으로 잘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아직은 안심하고 축배를 들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의 질, 이것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바로 밸류에이션, 즉 현재 소파이의 주가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소파이의 주가가 너무 높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고평가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근거가 뭔가요? 왜냐하면 소파이는 단순히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파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플랫폼이자 동시에 은행 라이선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혁신적인 금융기업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기업과 은행의 하이브리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한 일종의 플랫폼 해자, 즉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은행 라이센스를 통해 확보한 비용 우위와 그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B2B 기술 플랫폼 갈릴리오 앤 테크닉스의 성장성까지 다 고려한다면 저는 소파이에 단순한 은행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술주에 적용되는 높은 멀티플, 테크놀로지 멀티플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성장성을 감안해서 기술주처럼 평가해야 한다. 네.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를 보면 40배에서 60배 수준이고 주가 매출 비율 PS 배수 역시 5배에서 8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게 다 소파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주가 약 29.665달러가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건 역시 시장이 소파이의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이미 소파이를 단순 은행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소파이를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은행으로 봐야 할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파이의 주가 수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PE 비율은 자료에 따라 50배 중반에서 60배, 심지어 향후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100배가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100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군요. 네, 이는 소파이의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정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블이라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치가 하늘 높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실제 실적이 시장의 그 높은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정말 급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실적 발표 때 변동성이 클 수 있겠네요. 네,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내재 변동성, IV, Implied Volatility를 보면 현재 소파이의 IV가 약 7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가오는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약 플러스 마이너스 4.38% 정도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하루에 4% 이상 변동 가능하다.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했던 그 치열한 경쟁 환경, 또 경기 변동에 따른 신용 리스크 문제, 이런 것들 역시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입니다.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그 미래 가치를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격에 사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자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벤트죠.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이 10월 28일이죠.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아마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좋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0.08달러 정도, 그리고 매출은 8억 8,600만 달러에서 9억 400만 달러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소파이가 이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8분기 연속 GAAP 흑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와 8분기 연속 흑자, 기대가 크시네요. 네, 특히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신규 회원 및 총상품수 증가율이 여전히 견조하게, 예를 들어 35%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 가령 70% 이상을 기록하면서 성장 다각화 스토리를 확실하게 증명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분기에 이어 연간 가이던스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까지 보여준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겠죠. 주가에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가이던스 상향까지 기대하시는군요. 네, 지난 2분기에 개인 대출 연체율이 소폭이지만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고요. 만약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불케이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0%에서 15% 이상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아, 리스크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연히 컨센서스 충족 여부겠지만 만약에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혹은 간신히 맞추는 수준에 그친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예상된 대로 성장률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및 상품 증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금융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50% 미만으로 내려앉는다면 이건 분명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겁니다. 성장률 둔화 여부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신용 관련 비용의 증가 여부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순상각률, Net Charge-off Rate의 추세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수익성에 직결되니까요. 특히 시장에 기대하는 GAAP 순이익 규모, 대략 8천만 달러에서 1억 10만 달러 사이의 범위로 예상되는데 이 범위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조정 EBT 마진율이 이전 분기 수준이었던 25%에서 30% 범위를 잘 유지했는지도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진율이 꺾이면 안 되겠죠. 순이익 규모와 마진율 유지 여부. 그렇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데 그치거나 심지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하향이 최악의 시나리오군요. 네, 이 경우에는 주가가 10%에서 15%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표되는 실적 숫자 자체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통해서 경영진이 현재 신용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뉘앙스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 3분기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하겠네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하자면 소파이는 금융 슈퍼앱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드디어 갭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을 시장에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자체 은행 라이센스를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였고 또 B2B 기술 플랫폼이라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갖춘 분명히 여러모로 매력적인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잠재력과 혁신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은행 라이센스라는 빛의 이면에는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대 금융기관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수많은 핀테크 도전자들도 막아내야 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을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빛나는 성장 스토리와 함께 그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이는 정말 혁신적인 기회와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는 그야말로 다면적인 모습을 가진 기업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소파이의 비전과 사업 모델, 실제 재무 상태와 성장 동력,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까지 이 모든 다양한 측면의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소파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분석 내용은 저희의 조사와 분석에 기반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생성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